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올 한 해도 다 가고 있네요. 제 나이도 어느덧 30을 넘어 40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특히 30 초반에 결혼을 한 이후로는 빨리 감기 버튼이라도 누른 것 마냥 정신없이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 것도 같아요. 결혼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할 뿐이에요. 남편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지금 같은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가 남편에게 일본어를 알려주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대학 때 일어 일문학과를 전공해서 졸업한 이후로는 일본어 학습지 선생 일을 해왔거든요. 어린 아이들보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였죠.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던 회사원이었는데 나름의 스펙을 더 쌓고 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일본어를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은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비록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성격도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무난한 성격이었죠. 그런 남편이 저에게 자연스레 호감을 가지고 어필을 해왔었고 저는 제자로서 꽤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는 남편이 좋게 보였기에 저흰 곧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생활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엄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툼이 생길 일도 없이 잘 맞기도 했고 혹여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맞춰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연애한 지 3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는 무난하게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저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은 연애가 아니다, 현실이다 라는 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에게 사랑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었나 봐요. 전 그 말을 열심히 부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저 말이 왜 만고불변의 진리인지 저는 곧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이 참 그래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집안 간의 관계로 번져나가고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 없던 서로 간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죽고 못 살던 우리의 관계는 원수로 변해가게 되더군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엔 한 번도 다툼이 없었지만 결혼을 한 이후로는 다툼이 부쩍 늘게 됐어요. 특히나 가장 다툼이 많이 발생했던 건 서로 간의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부부는 분명 집안일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들도 모두 똑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특히 그건 제가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꺼낸 거였죠. 자기는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공평함이 결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이죠. 물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달기는 했어요. 신혼집부터 해서 혼수니 결혼식 비용이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꼭 반반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애초에 그 당시 남편이 모아뒀던 돈이나 제가 모았던 돈이나 거의 비슷했었기에 저도 그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몇몇 분들은 그런 결혼을 왜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해야 남편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은 본인이 한 말과는 참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공평을 분명 똑같이 말하기는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공평을 가장해서 말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의 사촌 오빠, 즉 저한테는 외당숙님이시죠.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 어렸을 때부터 참 잘해주기도 하셨고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었어요. 결혼식 때 축의금도 100만 원이나 해주셨었죠. 그런 분이 돌아가셨으니 조문도 가고 부조금도 넉넉히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넉넉했던 건 아닌지라 아쉽지만 30만 원 정도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부조금을 30밖에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우리 힘내서 감사한 마음 다 돌려드릴 수 있게 많이 벌자고 하소연이 섞인 다짐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30만 원을 부조하고 왔다고?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많아. 우리 결혼할 때 100만 원을 해주신 분인데. 그 어른이니까 체면상 많이 해주신 거고 우린 어리니까 10만 원만 해도 충분하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던 분인데 최소한의 성의는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10만 원이면 되는 거지. 넌 진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뭐라고?
됐다 됐어. 어쨌든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뭘 끝나긴. 우리 집에도 30만 원을 줘야지. 뭐? 30만 원을 왜 줘 너희 집에? 누구 돌아가셨어? 그건 아니고 나 외당숙 한 분 계시긴 한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거든. 그런데 나 어차피 나중에 외당숙 돌아가셔도 부조금을 안 낼 텐데 너희 외당숙만 부조하고 끝내면 불공평하잖아. 나중에 돌아가셨을 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30만 원 우리 집에 주자. 정말 남편의 그런 발상에 저는 경악을 했어요. 아니 부조금을 차라리 시댁 식구분들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계신 본인의 외당숙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며 공평한 거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신의 말이 맞다며 끝까지 우겨댔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줘도 무조건 자기 말이 맞대요. 그렇게 다투다가 제가 제풀에 지쳐서 결국엔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지란 마음으로 30만 원 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걸 좋다고 시어머니께 드리더군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양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말이 바뀝니다. 한 번은 남편의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부조를 하고 왔는데 남편이 제 외당숙 돌아가셨을 때 한 행동이 너무 얄미워서 저도 똑같이 부조금 한 것만큼 저희 집에 주자고 했거든요. 저는 고모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여서 부조를 할 수 없으니 저도 똑같이 돈으로 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 말 그걸 내가 왜 줘? 그건 경우가 다르지. 뭐? 그게 왜 경우가 달라? 너네 고모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거잖아. 우리 외당숙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거고. 너네 고모 할머니는 이미 장례도 끝냈는데 부조금 명목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이치에 안 맞잖아. 아니 어차피 당신 외당숙한테 부조 안 할 거라며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어차피 부조 안 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똑같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나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신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학습지 교사가 사회생활을 뭘 알겠어. 아무튼 내 말이 맞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더 이야기하지 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논리를 펼치는데 너무 무식해서 도저히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치사하고 더러워서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공평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양가의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서로의 어머니를 챙기는 문제였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효도의 효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생일도 대충 때우고 넘어가기 일쑤였던 사람이라 오히려 결혼하고 제가 시가를 적당히만 챙겨도 칭찬받겠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의 모습이 확 달라지더군요.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었어요. 둘 다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돈도 없는 와중에 자기 어머니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그 비싼 안마의자를 사드리질 않나. 주말마다 툭하면 시댁에 가자고 졸라서는 매번 과일이며 뭐며 이것저것 사다 드리질 않나 난리도 아니었죠.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건 좋은 현상일 순 있죠.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면 저희 엄마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말하는 그 공평, 우리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엄마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순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엄마를 챙겨드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말리려고 해요. 자기 이번에 어머님 해드린 안마의자 얼마였어? 안마의자?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시어머니가 그게 너무 좋다고 하시길래 나도 우리 엄마 해드리려고. 장모님께 그걸 해드린다고? 그 비싼 걸? 그걸 왜 해드려? 돈 아깝게.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엄마만 엄마고 내 엄마는 엄마 아니야? 자기가 맨날 말하잖아. 공평하게 하자고. 공평하게 우리 엄마도 해드려야지. 아니 그건 경우가 다르지. 우리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해드리는 건데 장모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맨날 일하느라 허리 아파하시는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이 정정하다는 거야.
나중에 정말 몸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 드리자. 아, 그럼 공평하잖아. 뭐? 아, 됐다. 말을 말아야지.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서 인사라도 좀 드리자. 매주 시댁만 갔었잖아. 우리 엄마도 좀 보고 인사드려야지. 어? 아, 거길 가자고? 거긴 너무 먼데? 아니, 멀어도 몇 달에 한 번은 인사드려야지. 우리 엄마도 나 보고 싶어 할 텐데. 자기네 집은 거의 격주로 가다시피 하잖아. 그건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그런 거고. 아, 장모님도 가까이 사셨어 봐. 당연히 매주마다 가려고 했지. 거리가 다른데 똑같이 가려고 하면 그게 불공평한 거야. 한 번 갈 때 드는 에너지가 다른데. 이런 식입니다. 정말 답도 없지 않나요? 물론 저희 엄마를 보러 가는 게 쉬운 건 아니긴 해요. 저희 엄마 지방에서 김밥집 하고 계시거든요. 주말 낮에 가봐야 엄마 일하시느라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애초에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댁을 그렇게 자주 찾아뵙는데 저희 친정도 어쩌다 한 번은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엄마 보고 정정하다 어쩌다 하는데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일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보다 몸이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정정하다는 말을 할 만한 몸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언제나 자기 입맛대로의 공평을 주장했어요. 저걸 고지고대로 받아주고 져주는 제가 문제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런 사람과 같이 살고 상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상대하는 저만 지칠 뿐이거든요. 제가 논리로 남편을 설득하려 하든 화를 내든 남편은 그냥 목석입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면 저만 예민한 사람 혹은 논리가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한 번은 남편하고는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시어머니께 투정을 부리듯 한번 이야기 꺼내본 적도 있었는데 본전도 못 찾고 혼만 났어요. 남편의 말이 구구절절 다 맞다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래요. 정말 그 어머니의 그 남편이었어요. 이래서 시댁이랑은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닌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저는 이렇게 속상한 일들을 어디에 풀 데도 없더군요. 저희 엄마한테 이런 일들을 말하긴 싫었어요. 남편이 자기 엄마만 챙기려고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해봐야 저희 엄마만 상처를 받을 텐데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엄마에게 징징대며 힘들단 소리를 하는 성격도 아니긴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기가 세고 악착같이 사시는 분이신지라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는데 아마 저 역시 그런 부분을 닮았나 봐요. 그냥 어떻게든 저 혼자 해결하기 위해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두 모자가 더 기고만장해지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바로 시댁이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시부모님이 큰 차익을 보며 집을 팔게 된 일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시어머니는 돈이 생기자 저를 마치 아랫사람, 제가 아랫사람이 맞긴 하죠. 그런데 그냥 손 아랫사람 뭐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신분이 다른 사람인 양 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김밥집을 하고 계시는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늙어서까지 돈 벌어서 어쩌냐고 너무 불쌍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시더군요. 참나, 이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예의마저 싹 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차익을 보고 파셨다고는 해도 사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100억, 200억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진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어줍잖게 몇 억 이득 봤다고 저한테 돈으로 갑질하려고 하는 게 참 우스울 뿐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다 받아주어서인지 아니면 시어머니도 역시 자식 사랑이 지극해서인지 그 이득을 본 돈의 일정 부분을 저희 남편에게 주더군요. 단 저희 대출금을 갚으라거나 아니면 집을 사는 데 쓰라는 돈은 아니었고 남편 보고 사업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고 사장이 돼보라고요. 저로서는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죠. 저희 남편을 이렇게 욕하는 건 싫지만 저희 남편 절대 사업할 그릇은 아니었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사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그 분야에 관해서 빠삭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거든요. 게을러서 잘 씻지도 않는 건 물론이고 사업에 관한 지식은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서도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 없이 그냥저냥 다니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조차 빠삭하게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남편은 신이 나서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에게 상의 하나 하지 않고요. 제가 무슨 준비도 없이 그렇게 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돈만 조금 있다고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 다 떼부자 됐다고 말을 해도 남편은 자기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더는 말하지 말랍니다. 어차피 자기 엄마가 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군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긴 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사업하라고 준 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회사를 그만둬버렸다고 하니 더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플 뿐이었죠.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하는 건 포기하고 대신 망하면 바로 이혼이니 그렇게만 알라고 선포했어요. 이혼 서류까지 써서 아예 화장대에 넣어놨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남편은 곧장 준비 기간도 얼마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건 바로 광고회사였어요. 참고로 남편이 일했던 회사는 광고회사하고는 일절 관계도 없었던 회사였고 남편이 일하던 직종도 광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마케팅이니 뭐니 그런 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왜 알지도 못하는 광고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 그쪽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고 하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성공해서 연예인들 누구 보여달라고 조르지나 말라는 헛소리나 짓거리면서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뒷목을 잡긴 했지만 이미 사무실도 번듯한 곳으로 계약을 했고 직원도 몇 명 채용을 했더군요. 급여도 주제에 맞지 않게 세게 주기까지 하면서 아마 사업가 대표라는 명함에 취해서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 같았는데 대체 수익은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시어머니가 준 돈만 펑펑 쓰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사업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아예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혼 초부터 모든 걸 반반씩 하자고 했기에 생활비도 반반씩 내왔으니 그것만 채워주면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얼마를 버는지는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어차피 망하면 이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그 일이 있는 이후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시댁이 지방으로 이사를 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의 70%를 저희 남편에게 줬다 보니 지방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시곤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덕분에 시어머니의 갑질을 볼 일도 많이 사라졌고 격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가는 일도 함께 사라졌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사라지니 남편이 그 역할을 대신하긴 했지만요. 그 시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했던 시기였습니다. 확실히 시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인가 남편이 강조하던 공평에 대한 다툼거리도 줄어들어서 싸울 일도 별로 없었어요. 사업이야 어찌됐든 생활비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였을 뿐 평온했던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 저희 부부 사이에 결국 금이 가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맞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생신을 맞아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킹크랩을 사주겠다며 1인당 25만 원짜리 식당을 예약하더군요. 자기가 사업자 간 곳이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요. 웃긴 건 그 돈의 절반은 또 저보고 부담을 하래요. 우린 모든 것을 반반하기로 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한 달 뒤면 어차피 저희 엄마도 생신이었기에 그때 똑같이 하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그 금액의 반을 부담했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뒤 돌아온 저희 엄마 생신, 그것도 그냥 생신도 아닌 칠순이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더군요. 애초에 저희 엄마는 저 생각해서 칠순이라고 괜히 힘들게 뭐 준비하지 말라고 사업하느라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마음만 받으시겠다며 고깃집에서 고기나 먹자고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미 한 달 전 시어머니 생신에 킹크랩을 먹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엔 제가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번에 오는 저희 엄마 생신 때 최소한 그때 갔던 킹크랩 집을 가던가 아니면 금일봉이라도 준비해서 드리자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남편 기분 좋을 때 말하려고 일부러 남편 회사에 직원들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찾아간 뒤 말했죠. 그런데 남편 말, 킹크랩? 킹크랩은 무슨 킹크랩이야? 아, 돈이 무슨 썩어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생신 땐 그럼 돈이 썩어나서 킹크랩을 먹으러 갔었어? 아니 뭐 애초에 사업하라고 엄마가 돈을 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킹크랩집 대접해드릴 때 당신 돈으로만 계산했어? 아니잖아. 나보고 반 내라며. 그래서 반 냈잖아. 아니야? 진짜 당신 양심 없이 계속 그럴 거야? 공평.
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아이, 그건 그렇긴 한데. 아이, 사실 그렇잖아. 장모님이 킹크랩 맛을 뭐 알긴 알아?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비싼 음식도 먹던 사람이 먹어야 맛을 아는 거지. 지방 사람이 좋은 거 먹는다고 뭘 아시겠냐고. 그거야말로 돈 낭비 아니야? 입맛이 고급이어야 킹크랩 맛도 느끼는 거지. 장모님은 그거 드셔봤자 그냥 게맛살 맛이랑 똑같다고 하실걸. 뭐? 당신 진짜 말 똑바로 해? 지금 당신 진짜 신뢰되는 말 한 거 알긴 하는 거야? 아니, 신뢰가 되든 안 되든 맞는 말이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그냥 어차피 김밥에도 게맛살 들어가니까 김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 바빠서 시간도 없어. 장모님 김밥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김밥집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맛있는 김밥집 좀 찾아서 가면 되겠지 뭐. 이 말을 듣고 뚜껑이 안 열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희 엄마 입맛을 싸구려로 칭할 뿐더러 김밥집을 하는 사람한테 생신, 그것도 칠순생신날 김밥집에 가서 밥을 사드리자니 그게 정말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거기다 본인 엄마 생신엔 킹크랩을 사들여 놓고 저희 엄마 생신은 김밥이 웬 말이에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소리를 치며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절반 줬던 밥값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거사. 너 진짜 양심이 없냐? 네 엄마 생일 땐 킹크랩집 가서 처먹어 놓고 우리 엄마 생일은 김밥? 제정신이냐? 그럴 거면 네 엄마 생일 때 내가 냈던 밥값 내놔.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간 네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는 거 꾹꾹 참아왔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다. 뭐? 우리 엄마 입맛이 싸구려라고? 지방 사람들은 킹크랩 맛을 느끼지도 못해?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찌꺼려대네. 아니, 여보, 조용히 해. 여기 우리 회사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미쳤어? 내가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니? 미쳤냐고?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미친 거사. 왜?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니까 쪽팔려? 고작 이게? 너는 다른 걸 쪽팔려 할 줄 알아야 해.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아내랑 회사에서 싸우는 걸 쪽팔려 할 게 아니라 맨날 그 입으로 공평을 외쳐놓고서는 사실은 쥐뿔도 공평하지 못한 네 행동, 네 양심을 쪽팔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듣자 하니까. 지금 남편한테 계속 지금 야라고 하질 않나? 미친 것이라고 하질 않나? 돌았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지금 함부로 말하는 거야? 하늘? 너 같은 놈이 하늘이면 신이 다 얼어 죽은 거야. 너처럼 양심 없는 놈이 무슨 하늘이야, 하늘은.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차피 장모님 입맛 싸구려라서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 수준이 싸구려인데 뭘 아냐고 대체. 이렇게 저희 부부는 남편 회사의 주차장에서 서로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 직원들이 다들 저희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땐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누군가가 저희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익숙했던 목소리, 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설마 하며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는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계신 게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시어머니 옆에는 저희 엄마도 함께 계셨습니다.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이 시어머니에 보인 것보다 저희 엄마에게 보인 것이 더 끔찍했어요. 방금 대화를 저희 엄마도 다 들었을 텐데 엄마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여태까지 엄마한테 이런 내용에 관해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사위가 자신을 저렇게 생각했다는 걸 아시게 되었으니. 엄마. 그리고 장모님? 여긴 어떻게? 남편도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더군요. 지도 많이 놀랐겠죠. 자기 엄마한테 그런 상황을 들킨 건 상관없었겠지만 저희 엄마한테 몹쓸 소리를 했다는 건 자기도 알 테니까요. 하지만 이내 곧 자기 엄마가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다시 기세 등등해지더군요. 참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돈어른 모시고 올라왔다. 네 사무실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그랬어? 안녕하세요, 장모님. 오랜만이시네요. 근데 엄마, 지금 얘가 말하는 거 들었어? 남편한테 미친 것이니 뭐니 아주 난리였다니까. 나는 그래도 화는 안 내려고 했는데
얘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저에게 한 소리를 하실 줄 알았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께 남편에 대해 하소연을 한 번 했다가 도리어 저만 혼났었던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스쳐 지나가더니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야, 이 미친 거사. 너 당장 사돈 어렵게 사과드려. 네 와이프한테도 사과하고. 아니, 엄마, 왜 이래? 쟤가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니까? 이거사, 그래도 말을 함부로 한 건 너지, 이 자식아. 어디 사돈 어른 입맛이 어쩌고 저쩌고 말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셨을 땐 네,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웬일인지 제 편을 들고 계시기에 저는 조용히 입 다물고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니, 사실은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모습에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게 더 맞는 말이겠지만요. 아들이라면 끔뻑하는 시어머니가 이럴 분이 아닌데 너무 의아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시는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저희 엄마가 다가오시더니 40년째 들고 다니는 장사 가방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 앞에서 그 통장을 북북 찢으신 후 남편 얼굴에 휙 하고 던지셨습니다. 그 후 사돈, 내가 사위한테 주려고 했던 돈은 없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가게도 그만 나오셔요. 내가 사돈 불쌍해서 받아줬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정희야, 뭐 하고 있어? 얼른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통 저게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말에 반응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어요. 사돈, 내가 자식 새끼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한 번만 살려줘요, 사돈. 내가 저거 교육을 제대로 해놓을게. 다시는 그런 말, 아니, 그런 생각도 못하도록 패서라도 고쳐놓을 테니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부탁이에요. 사돈. 이러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달려들어서는 무릎을 꿇고 자리를 떠나려는 엄마를 붙잡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제 손을 잡아 이끌며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끌려가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질 않아서 정신이 나가 있었다가 엄마가 택시를 잡아 태운 뒤에서야 겨우 엄마에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방금 찢었던 통장은 무엇이며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왜 저러는 건지 물어봤죠.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재개발로 집을 판 돈의 70%를 저희 남편에게 준 뒤 나머지 30%를 웬 제비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다 뜯기고 말았답니다. 그 사실은 시아버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기에 그걸 본인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어떻게든 집값이 싼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였고 그 돈을 메꾸겠답시고 우리 엄마 가게에서 알바까지 했다는군요. 물론 엄마한테는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히고 사정을 이야기하셨대요.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당연히 모르고 있었기에 사돈이니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한테까지 비밀로 하셨던 거고요. 그러고는 굳이 안 써도 되는 엄마 돈까지 써가며 알바를 안 써도 되는데 일을 주며 시어머니께 월급을 주고 계셨다더군요. 게다가 아까 엄마가 찢은 통장은 사실 저희 부부를 주기 위해 그동안 엄마가 모아놓으셨던 돈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할 때 크게 해주지 못했던 게 미안해서 매달 70만 원씩 적금을 붓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사위도 사위지만 자식인 저를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지금이야말로 돈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남편 회사까지 찾아온 것도 본인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어필을 하려고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였고요. 엄마도 사위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흔쾌히 올라오셨는데 하필 그 순간에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았고 또 사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들어버리셨으니 저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 엄마. 야, 됐어.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 자식이 몹쓸 놈이었던 거지. 내가 그놈 주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가며 돈을 모았던 걸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하늘이 도운 거지.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위한테 통장을 줄 뻔했으니까. 그 뒤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는데 30분쯤 지났을까? 시무랑 남편 역시 집으로 쫓아왔어요. 그러고는 다시 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이번엔 엄마뿐만이 아니라 저에게까지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아니, 대체 어떤 제비 사기꾼 놈한테 걸려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야? 시끄러.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어차피 70%는 다 너한테 준 거잖아. 빨리 너도 빌지 못해? 얼른 잘못했다고 빌라고. 아니면 너한테 준 돈 다시 돌려받을까? 돈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제야 남편도 정신이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는 정말 공평하게 잘하겠다며 씨알도 안 먹힐 소리나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빌던 와중에 남편은 본인의 상황에 대해 이실직고를 한 가지 했어요. 사실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받은 돈 70%를 벌써 절반이나 까먹었대요. 절반 정도는 까먹었어도 어차피 시어머니께 돈이 더 남았으니 그 돈을 달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대충대충 해왔다더군요. 사업을 제대로 하기보단 그냥 형식과 구색만 갖추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사치를 부리는 데에만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어차피 사업을 잘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생활비는 계속 주고 있었으니까 어찌어찌 꾸려나가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설마 돈을 정말 날려먹고만 있었을 줄이야. 어차피 남편한테는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졌는데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물론 저 말을 입으로 내뱉기까지의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들긴 했죠. 생각보다 이혼해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이혼 후의 미래 생각, 가족의 붕괴, 남들의 시선 등등 여러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혼 후에 제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과 남편을 저울질해 봤을 때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망친 건 그래, 그럴 수 있겠으나 우리 엄마를 우습게 앓고 항상 공평을 말하면서 지 입맛대로만 하려고 하는 남편의 얼굴을 더는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물론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버텼어요. 하지만 제가 소송까지 걸어버리자 없는 돈에 변호사까지 써서 지는 싸움은 하기 싫었는지 결국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합의 이혼을 해줬어요. 참 심지도 없고 근성도 없고 저런 놈과 어떻게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았던 건지. 지금 저는 여전히 학습지 교사를 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전과는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엄마가 모아왔던 돈과 제 돈을 합쳐서 서울에 집을 구한 뒤 남편이 아닌 엄마와 함께 살고 있죠. 엄마는 가게도 서울로 옮겨 여전히 김밥집을 하고 계시지만 확실히 서울이 사람이 많긴 많아요. 지방에서 할 때보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은 직원도 뽑아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저는 살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 그리고 시댁의 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살 맛이 나네요. 진작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혼자 끙끙 앓으며 버텨왔었던 건지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혼자 고통을 버티면서 살지 마세요. 고통은 버틴다고 해서 무뎌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